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대형 코인들이 크게 떨어지는 가운데서도 꽤나 잘 버티는 코인들과 그 공통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수록 더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희한하게 잘 버티는 섹터가 있어서 일단 몇 개를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테마가 AI 테마겠죠. 아마 들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생각보단 선방을 하네 이런 생각이 아마 드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일단 위에 제가 소개하는 이 두 가지 코인은 저도 잘 몰랐던 코인이고 지금도 관심이 없는 코인인데 이렇게나 많이 올랐더라. 참고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휴머니티 프로토콜이란 거는 업비트에는 없는 것 같아요. 빗썸에만 있는데 그래도 750%연 저점 대비해서 8배가 넘게 올랐네요. AI 에이전트 시대에 나는 인간이요라는 증명을 하는 약간 월드코인이랑 겹치는 것 같죠. 그런 신원 인증 코인인데 문제는 6월 말에 이제 대규모 토큰 언락이 있어서 뭐 조금 위험할 수 있다. 뭐 이런 리스크가 있네요. 베니스라는 코인은 업비트에도 상장이 돼 있는데 12월 저점 대비해서 무려 16배가 올랐습니다. 이 와중에 오르는 참 보기 드문 코인들도 있다는 거예요. 실사용 기반으로 한 AI 플랫폼이고 공급 소각 구조, 소각을 많이 한다. 이런 좀 흐름을 타면서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반대로 소각 규모를 축소를 갑자기 해버린다든지 하면 또 뭐 크게 떨어질 수는 있겠죠. 위에 두 개는 제가 관심은 없는데 이런 것도 있다. 그냥 소개차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반면에 밑에 두 개 코인은 제가 적게나마 들고 있는 코인들입니다. 월드코인은 예전에 오픈 AI IPO 때까지는 내가 한번 좀 들고 가보자 해서 굉장히 소량 샀습니다. 왜냐하면 월드 재단이 이 코인을 너무 많이 들고 있어서 계속 거의 매일 지금 언락을 하고 있죠. 자기 물량을 현금화하고 있는 것도 있고 변동성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정말 조금 들고 있어요. 요거는. 자, 근데 신원 인증, 뭐 홍채 정보로 해서 한다. 뭐 요거는 아마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반면에 니어 프로토콜은 뭐 월드보다는 좀 더 들고 있는 것 같고요. 요새 요거 들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생각보다는 선방을 하고 있다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뭐 AI, 뭐 레이어 1으로도 잘 알려져 있고요. 사실 이 코인을 만든 창립자가 2017년에 원래 이 코인 이름이요. 니어.ai였습니다. 그만큼 AI의 선도자였고 앞서가고 싶었는데 2017년도에 AI를 외쳤으니까 당연히 소외됐겠죠. 그래서 이름을 니어 프로토콜로 바꿀 만큼 그러니까 그 전부터 AI 특화 코인으로 키우려고 했던 코인이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고, 거래량도 많고, 수수료도 벌고 있고, 3,200만 달러가 많은 건 아닌데요.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죠. 뭔가 돈 잘 벌어 성과 있어 할 때, 니어는 그래도 내밀 만한 뭔가가 있다. 그리고 6월 달에 지금 동적 샤딩, 뭐 다이나믹 샤딩 기술이라고 해서 예전에 뭐 슈퍼마켓 가면요. 그 포스기 계산대를 좀 더 많이 들여놓는 게 샤딩이다.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속도도 빨라질 수 있고 양자 내성도 6월 달에 발표를 뭔가 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ETP, ETF와 비슷한 것도 유럽에 지금 상장이 돼 있죠. 그래서 여러모로 조금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 코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AI 코인 중에 뭐 랜더도 있고 아카시도 있고 비텐서도 있고 뭐 여러 개 예전에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썩 마음에 드는 수준은 아니죠.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좀 남들 떨어질 때 그래도 약간 빨간불 들어와 있는 뭐 요 정도 느낌인 것 같긴 하다. 근데 이제 공통점은 뒤에서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 그 외에도 조금 선방하는 코인들 몇 개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것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던 하이퍼 리퀴드라는 탈중앙화 거래소 코인입니다. 뭐 이거 잘 올랐다는 거 아마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자, 이 코인도 뭔가 독보적인 위치에 있네요. 탈중앙화 선물 거래소 거래량이 1위다. 오히려 나스닥이 9,000명짜리 나스닥이 지금 11명, 12명짜리 회사를 보고 배우고 있고 우리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와, 어마어마한 곳들이죠. 실적도 신고점, 뭐 누적 거래량, 수익 모두 압도적이다. 그래서 기관 자금들이 지금 ETF까지 만들어지면서 여전히 빨아들이고 있는데 문제는 업비트에 없었죠. 제가 찾아보니까 코빗에는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유동성이 너무 적어서 이 호가창이 벌어져 있어서 내가 사고 싶은 가격에 맘대로 사고 팔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업비트에 자매품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좀 다른 인젝티브라는 코인은 있더라.
그러니까 개념은 약간 비슷합니다. 인젝티브는 탈중앙화 금융 앱을 만드는 뭐 앱 스토어, 근데 금융 쪽만 뭐 파생상품, 뭐 현물, 선물 요런 거 위주로 특화가 된 곳이다. 그래서 비슷한 느낌의 요런 건 있다.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기억은 납니다. 그리고 밑에를 보시면 이제 RWA 테마 역시 마음에 드는 수준은 아니죠. 그렇지만 온도 파이낸스라는 코인도 그러니까 남들 파란불일 때 그래도 빨간불 느낌 뭐 요 정도로 이제 뭐 좀 보여주고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시겠지만 미국 국채 토크나 시장의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주식 시장도 나름대로 장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JP 모건, 마스터카드, 리플이랑 이미 국채 토크나 실험도 끝내놨었고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게 잘 나가고 있다가 SEC에서 약간 브레이크를 걸었죠. 토크나 원래는 26년 하반기부터 뭐 이런 온도나 여러 이제 탈중앙 거래소나 이렇게 허용을 해줄 듯 하다가 지금 주춤 멈춘 게 아무래도 나스닥이나 뭐 아이스나 뭐 이런 큰 대형 거래소에서 딴지를 당연히 걸었겠죠. 이거 풀어주면 안 된다. 그래서 아마도 27년부터 나스닥이나 뭐 이런 뭐 DTCC나 이런 제도권 기관들이랑 같이 해라. 너만 혼자 하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스텔라도요. 제가 머리털 나서 이렇게 리플과 스텔라가 따로 놀았던 적은 거의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그만큼 지금은 공통점을 나중에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뭔가 본인만의 강점, 실적, 성과, 제도권 이런 게 부여되면 리플과 스텔라도 갈라질 수 있다. 이런 걸 최근에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스텔라는 지금은 뭐 24년 말 25년 초에 다 팔아서 없긴 하지만 왜냐면 리플이랑 비슷하게 가니까 리플만 들고 있었거든요. 올랐을 때 팔긴 했지만 뭐 사실 좀 아쉬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세니까 이 정도밖에 안 오르는구나. 월스트리트 최대 정산소 DTCC랑 지금 직접 여기랑 연계가 됐다라고 해서 굉장히 큰 호재였음에도 생각보다 덜 오르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 거래량도 폭주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제도권, 기득권들은 다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합니다. 뭔가 규제를 만들고 장애물을 만들어 놓고 그 허들을 넘을 때마다 돈 내놔, 뭐 벌금 내놔, 뭐 이거 등록하는 비용 내놔 이런 거거든요. DTCC도 여기에 최고봉이었습니다. 요거 넘을 때마다 정산할 때마다 돈을 그냥 빨아들이는 곳이었는데 반대로 내가 독점을 하는데 지금 스텔라에게 손을 내밀었던 거예요. 그만큼 약간은 자존심에 금이 갈 수도 있는 뭐 DTCC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어느 정도 중앙화 이런 느낌으로 통제도 되는 스텔라 재단을 채택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실제 런칭은 2027년도에 DTCC에서 스텔라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기대감이 좀 뭐 선반영됐다 이런 내용도 있긴 하네요. 지금 여러 코인들을 좀 알아봤는데요. 공통점이 있죠.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뛰어나거나 아니면 제도권에서 손을 내밀어서 손을 잡아줬든지 아직 뭐가 없어도 잡아줄 수는 있잖아요. 혹은 제도권을 대체할 만큼 뛰어나든지 하이퍼 리퀴드가 뭐 나스닥을 거의 대체해버릴 만한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요런 것들이 있는 특화된 친구들만 지금 잘 나가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앞서 봤었던 AI 코인들 사실 저는 AI에는 관심이 많아서 뭐 2년, 3년 전부터 그냥 꾸준히 떨어지면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씩 물을 줬던, 꾸준히 줬던 분야가 AI인데요.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랜더나 아카시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서 실적 위주로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은 이제 가능성이 아니라 너 돈 잘 벌어, 못 벌어. 제도권의 선택 받았어, 안 받았어. 지금은 검증하는 단계거든요. 근데 랜더는 지금 월 수익이라고는 하지만 3,800만 달러. 생각보다 큰 겁니다. 근데 하나 아쉬운 건 자체 보고라는 거예요. 외부에서 감사를 받거나 한 게 아니라 자체 우리 월에 이렇게 많이 벌어요 한 건데요. 결과적으로 랜더만큼 매출이 높은 기업이 생각보다 없습니다. 매출은 꽤나 뛰어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하죠. 이 AWS 대비 가격도 저렴하고 그리고 엔비디아랑도 뭐 훨씬 전부터 엮여 있었죠. 뭐 블랙웰 아키텍처 온보딩 완료. 굉장히 어렵게 써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엔비디아의 블랙웰 GPU를 갖고 있는 사람들, AI의 핵심, 그게 GPU잖아요. 요거 들고 계신 분들은
렌더 네트워크를 통해서 임대를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협업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하면 렌더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뭐 그런 좀 이미지가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카시는 뭐가 다르냐? 탈중앙화 클라우드, 약간 탈중앙화 버전의 AWS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수익이 500만 달러, 별거 아니네. 뭐 렌더보다 훨씬 적네 하실 수 있겠지만요. 렌더는 매출이 큰 거고요. 아카시는 쉽게 얘기하면 영업이익률이 뛰어나다. 버는 건 적고 시총도 작은데 대신에 남는 게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름대로 뭐 장단점이 있죠. 여기 보시면 분기 리스 계약도 뭐 27,000건, 뭐 딥시크, 챗GPT 등과도 협업을 맺고 있고, 역시 아마존 웹 서비스보다 뭐 비용도 저렴하고, 그리고 수익률이 여기 72%라고 나와 있는데요. AI 인프라 중에 1위다. 이거 버는 건 수익률은 영업이익률은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매출은 뭐 랜드보다 작지만요. 그럼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렌더는 GPU 특화 부동산. 지금 AI 시대는 GPU 난리거든요. GPU가 거래량이 늘어나고 여기가 활성화되면 렌더가 커집니다. 그에 반해서 아카시는 종합 부동산이다. GPU도 임대를 해주지만 CPU, 클라우드, 메모리지, 스토리지 종합적으로 해서 뭔가를 빌려주고 연결을 해주고 그 수수료를 받는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아카시고요. AI로 딱 끊어서 보면 렌더가 뭐 좀 유린할 수 있다. 뭐 이런 장단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니어도 뭐 잘 알기 때문에 실적만 보면 한 3,200만 달러. 이게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확실하게 그래도 좀 이렇게 발표를 하는 자체가 특이한 겁니다. 다 대충 넘어가고 아직 돈이 없어요. 웬만한 코인들이 이러고 있거든요. 지금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었고, 또 수수료의 뭐 100%를 니어를 시장가로 매입을 하는데 활용하겠다. 이것도 많지는 않아요. 뭐 다른 코인들에 비해 많은 수준은 아니지만 있는 게 좋은 거다. 있는 게 대단한 거다. 이게 실적으로 지금 잡히고 있다. 또 빗텐서도 종종 소개를 해드렸는데 뭐 26년 1분기 수익 기준으로 뭐 4,300만 달러더라. 굉장히 크긴 하지만 역시 뭐 초창기 코인들 비슷하게 이게 고객 수요 외부에 의한 건지 내부 토큰 보상인지 약간은 불분명하다라고는 하지만 아무튼 수익이 잡히고 있다. 그리고 스테이킹 비율이 무려 70%다. 유통 물량도 희소하고 특히나 뭐 장점이 있다면 그레이스케일이나 비트와이즈나 ETF를 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내러티브가 한번 불면 기관들이 또 많이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젠슨왕이 예전에 현대판 폴딩의 톰이라고 한번 언급을 해줬죠. 그래서 뭐 이런 코인들이 이제 실적과 이런 게 뒷받침돼서 그나마 좀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정말 큰 비트, 이더, 리플, 솔라나는 이렇게까지 안 간다고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 작은 것들에 조금씩 돈이 몰리고 있는 게 좀 문제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래서 그럼 과거의 17년, 21년 불장과 현재의 차이가 뭔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딱 하나만 꼽으라면 AI 버블이 있고 없고이지 않을까. 물론 예전에 뭐 개인이었고 지금은 기관이었고 ETF가 있고 없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더 큰 의미로 본다면 닷컴 버블 때나 AI 버블처럼 거의 2, 30년 만에 한 번씩 나오는 굵직한 사건이 터진 겁니다. 물론 그 사이에도 전기차 테슬라도 나오고 뭐 핸드폰도 개발이 되고 여러 개가 개발이 되는데요. 전 세계를 뒤집을 만큼은 아니었거든요. AI 이 내러티브는 엄청 센 거다. 그래서 모든 돈이 지금 AI, 특히 주식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AI 버블 때문에 주식 중에 큰 거로 돈이 많이 몰리고 있다. 반대로 이제 코인은 전반적으로 약세이기 때문에 AI 코인 일부나 뭐 RWA 코인이나 찔끔찔끔 돈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지금 확실한 큰 내러티브 물줄기가 있는데 여기서 AI로 돈 버는 주식을 살래요? 코인을 살래요? 하면은 뭐 돈 버는 주식은 엔비디아, 샌디스크, 마이크론,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많잖아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AI 코인들은 아직 수익 모델이 불투명하다. 그나마 앞서 제가 소개드린 건 투명하게 나름 공개가 된 거를 했는데도 약간 부족한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그럴 바엔 주식을 사고. 그러니까 지금 AI 버블 시대가 왔기 때문에 확실하고 큰 걸로 많은 돈이 쏠리고 있다.
이게 AI 버블이 없었으면 조금 달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가져보기는 합니다. 근데 코인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게 수익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규제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 기관들이 올까 말까 하다가 발만 담그고 쏙 나가버리고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푼돈만 특정 섹터로 코인이 약간 뭐 쏠리는 현상이 나오고 있고, 그나마 이 상황을 타개할 이제 내러티브는 저는 RWA라고 보거든요. 물론 전략 비축도 있는데요. 그거는 미국 정부가 할 일이고 일반 민간 기관들이나 뭐 규제 기관들이나 이런 친구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뭐 로비를 한다든지 뭐 입법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런 건 RWA는 민간이 이제 실시를 하고 어느 정도 좌우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거 어느 세월에 하냐는 겁니다. 지금 블랙락도 외친 지가 2년, 3년이 넘어가고 아무리 외쳐도 이 시기가 안 오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네, 분명히 AI 뒤엔 RWA 내러티브가 올 거라 저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는 조금 조바심이 나고요. 주식의 조정이 오는 걸 좀 기다린다든지 아니면 코인만의 대형 트리거가 나와야 되는데 요거를 조금 안타깝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도 힘들겠지만 기관들도 당연히 힘들겠죠. 근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어느 세월에 그런 걸 준비해 그거를 준비하는 기관이 또 있어서 하나만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왔던 뉴스네요. 로빈후드가 7월 2일자로 해서 신규 암호화폐 금융 상품을 공개하겠다. 뭐 작년엔가 재작년에 제가 프랑스에서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영국 런던에서 그러니까 유럽 시장을 지금 공략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아직 규제가 안 풀려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7월 2일 새벽 3시경에 새로운 코인 금융 상품을 공개한다라고 합니다. 행사 주제가 국경 없는 시장을 뭐 시작을 알리고 뭐 코인과 전통 금융의 융합을 촉진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작년에 프랑스에서 했던 거 한번 기억나십니까? 이제 주제가 주식 토큰화였습니다. 비상장 주식을 내가 토큰화해서 팔겠다. 그때 선언을 하면서 로빈후드가 어마어마하게 올랐던 기억이 나요. 지금은 좀 떨어졌지만. 그리고 코인 선물을 뭐 3배까지 유럽 시장에서 런칭하겠다. 이더리움 솔라나가 그때까지만 해도 스테이킹 안 됐었거든요. ETF를 통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 올해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마도 토크나 증권, 즉 RWA와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상품이 나올 가능성이 꽤나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AI 다음에 지금 RWA를 이 친구들은 지금 기다리고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특이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즐겁고 신나는 주식에 더 집중해서 뭐 빨대를 꽂든지 더 뭐 시스템을 개선을 한다든지 하면 뭐 정말 노다지일 텐데 왜 지금 이 재미없는 RWA를 그것도 올해도 하고 뭐 작년에도 하고 왜 계속 시도를 할까? 그쵸? 왜 이런 걸 하고 있을까? 재밌죠? 아마 이 친구들도 이런 것 같아요. AI 내러티브를 이어받을 이제 섹터가 RWA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RWA가 오르려면 결국 이게 코인만의 호재잖아요. 주식은 지금 이미 뭐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저 더 이상 내러티브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코인만의 호재 RWA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즉 변곡점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과 노력을 붓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AI 열기가 뭐 중간에 끝날 것이다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하나의 근거를 들어보자면 한동안 이어질 거라고 보는 이유가 물론 6월 12일에 스페이스X IPO에 지금 사람들이 다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그 뒤로 줄줄이 있는 친구들이 다 AI 기업의 IPO입니다. 하나 뉴스를 통해 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오픈 AI만 하더라도 그냥 뭐 올해 4분기 중으로 대충 IPO 하지 이렇게 약간 팔짱을 끼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엔트로픽도 4분기쯤 대충 하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엔트로픽이 SEC에 IPO 신청서를 제출을 합니다. 오픈 AI보다 빨리 하고 뭐 빠르면 3분기를 지금 추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픈 AI도 지금 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이 하지만 뭐 그거는 IPO는 자금 조달의 한 방법일 뿐이야라고는 하지만 약간은 지금 이거 이 유동성이라든지 물량 뺏기면 장난 아니거든요. 먼저 하는 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지금 IPO 경쟁이
아마 하반기에는 계속 후끈 달아오를 것 같거든요. 자, 그렇다면 IPO가 계속 이어질 때마다 엔트로픽도 AI고요. 오픈 AI도 AI입니다. 오히려 지금 오픈 AI는 많이 늦었거든요. 돈은 똑같이 지금 적자일 텐데 굉장한 붐이 들썩들썩 할 수 있다. 이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너는 왜 AI 코인을 많이 투자해? 그런 거 알았으면 AI 주식을 많이 더 투자하지. 물론 AI 주식도 들고 있는데 훨씬 적게 들고 있어요. 왜 AI 코인을 제가 더 많이 투자를 하냐면요. 훨씬 많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AI 코인이 뭐 지금은 상상도 안 되시겠지만 뭐 두 배, 세 배, 다섯 배, 열 배를 가더라도 저는 견뎌낼 수 있는 경험과 보유 기간과 공부량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AI 주식은요. 저는 그냥 코인을 보조할 해지 수단으로 씁니다. 해지 수단. 그냥 조금 오르면 판다든지, 뭐 현금 대신 들고 있는다든지 이런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다른 것보다 덜 했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AI 주식 뭐 올라봤자 한 두 배, 정말 잘 버티면 세 배 정도 되면 저는 못 버티고 아마 팔 겁니다.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거기도 하고요. 해지로 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거 팔아서 더 좋은 거 사지, 더 저평가된 코인 사야지. 저는 이렇게 아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분야일수록 많이 살 수 있고 오래 버틸 수 있다. 그래서 AI 코인에 저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가 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뉴스를 소개해드려도 지금 눈에 들어오지 않으시죠? 뭐 첫 번째는 가격이 떨어진 것도 있는데요. 아마 그거보다는 주위의 사람들이 벌었다. 요 얘기가 더 좀 우리의 심기를 거스리는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주변에서 들었던 포모가 오셨던 직업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다 들었던 거거든요. 자, 의사, 변호사, 자영업자, 교사, 미용실, 농부, 심지어 택시 기사 분들까지 제가 들었던 말이 뭐냐면요. 최근 들어서 내 직업이 의미가 있나? 내 노동이 가치가 있나? 이런 얘기를 최근에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제가 2017년도 말에 했었던 생각과 매우 똑같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회사를 힘들고 어렵게 막 다니고 있는데요. 17년 불장은 지금 AI 불장 못지않게 어마어마했었죠. 이게 내가 맞나? 그쵸? 이거 좀만 잘 해가지고 벌면 뭐 팔자 고칠 수 있을 것 같고 힘든 일, 뭐 어려운 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때 당시에요. 실제로 제 친구들이 택시를 타가지고 택시 가는 기간에 단타로 막 500만 원을 벌었다, 1000만 원을 벌었다 이랬던 시기입니다. 걸어 다니는 좀비족이라고 하죠. 이거 하면 돈이 쉽게 벌리니까 저도 이런 경험이 있고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다음 단계가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내 직업이 의미가 있나? 노동이 의미가 있나? 그 다음 단계는 어디로 가냐면요. 대부분 비투로 갑니다. 왜냐하면 이 투자 자체를 그렇게 심각하게 어렵게 생각을 안 하셨는데 결국은 따라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쉬운 방법은 결국 비투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특히 한국이 클 것 같은데요. 어마어마한 지금 들어가서는 안 되는, 써서는 안 되는 비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그쵸? 근데 누가 얘기를 한다고 듣습니까? 저도 전혀 듣지 않았어요. 근데 결국 이거를 해본 사람만 최종 결과를 해봐야지 알더라고요. 아무리 주위에서 얘기를 해도 남이 잘 벌고 있는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아무리 얘기해도 알 수 없다. 결국은 사람은 겪어봐야 아는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 나오는 얘기가요. 누구 말 들을 걸. 이 사람이 맞췄는데, 에이, 괜히 기회비용 다 날렸네. 이거 안 사고 저거 샀으면 대박 났을 텐데, 에이, 왜 그걸 해가지고. 항상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요. 안타깝지만 투자를 정말 너무 쉽게 볼 때 생기는 문제고 할 수 있는 말입니다. 투자는요, 정말 어렵거든요. 지금 위에 있는 그 수많은 직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려운 줄 알아요. 이렇게 돈 버는 건 어렵고, 투자는 근데 왜 이렇게 쉽게 생각하나? 투자가 쉬우면요, 왜 힘들게 막노동을 하고, 청소를 하시고, 뭐 식당 일 하시고, 그런 사람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왜 투자를 쉽게 보냐는 거죠. 왜 주위에서 다 버는 것 같고, 투자는 똑같이 어렵다. 평등하게 모든 직업은 똑같이 어렵습니다. 그럼 또 이런 말을 하실 수 있어요. 그거는 내 본업 아니잖아. 투자는 내가 그냥 조금만, 나는 그렇게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 그냥 조금만 재미 보고 나오면 돼. 본업 아니야. 이건 취미 같은 거야 하시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우리가 본업을 통해서 1년에 얼마 정도 모으실 수 있나요? 뭐 이것저것 떼면 뭐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모으기가 어렵거든요. 그 투자 시드가 우리가 지금 근데 투자를 얼마나 했습니까?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수십억을 넣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닐까요? 그쵸? 본업은 아니지만 본업의 수십 배, 수백 배의 돈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본업보다도 훨씬 중요한 겁니다. 훨씬 그럼 어렵고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본업의 10분의 1, 100분의 1 정도로 생각을 하니까 이게 정말 너무 쉽게 보이는 거죠. 기회비용, 누구 말 들을 걸, 이거 안 사고 저거 샀으면, 지금까지 버텼으면 해봐야지만 아마 이 투자가 어렵다는 걸 아실 것 같고요. 그러면 투자가 매우 어려움을 진짜 이거는 너무 어렵구나. 뭐 수많은 변수가 생기고 이 사람도 틀리고 저 사람도 틀릴 수 있고 나만의 원칙과 포트폴리오가 있어야겠구나. 매우 어려움을 인식할 때야 비로소 실패와 경험이 쌓이면서요. 실력이 올라가더라고요. 뭔가 하나라도 내 틀을 바꿉니다. 이거는 아니구나. 뭐 비트는 아니구나. 이거는 아니구나. 이게 당연히 저도 마찬가지였겠죠. 포트폴리오 뭐 해지 자산 비중을 뭐 가져가세요 하면 뭐 예나 지금이나 욕을 먹습니다. 제가 24년 말에도 뭐 국장 얘기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건 그래도 아닌데요. 지금 뭐 삼성전자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 눈에 보더라도 미국 주식 올라가고 있고 코인이 올라가고 있는데 무슨 삼성전자 얘기를 하냐고 굉장히 제가 그때도 욕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라고 AI 뭐 코인 뭐 이런 거 안 사고 싶었을까요? 막 팍팍 올라가는 거 그때도 많았거든요. 근데 예전에 17년 이후에 18년, 19년도 그렇고 22년, 23년도 그렇고 뭔가 많이 맞아봤거든요. 예상대로 안 될 때를 맞아보니까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맞아보고요. 죽을 똥 살똥 해본 사람만 구명조끼를 입습니다. 빠져보지 않은 사람이면 이거 귀찮거든요. 무겁거든요.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하는데 실패를 막 해본 사람들이 비중을 생각을 하고 구명조끼를 입고 비투를 하면 큰일 나겠구나를 나중에 깨닫습니다. 그리고 과정에 집중을 하기 시작해요. 내 원칙이 뭐였지? 나는 그냥 이대로 기계적으로 꾸준히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원칙과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꾸준히 밀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 우리가 말로는 많이 듣죠. 정말 많이 들었잖아요. 워런 버핏이 탐욕의 공포를 느껴라. 그리고 공포의 탐욕을 느끼세요. 근데 이걸 정말로 이론이 아니라 내 실력, 내 경험으로 진짜 갖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탐욕의 공포를 느끼라고? 지금 어찌 보면 주식이 탐욕에 비슷할 수 있죠. 근데 공포보다는 탐욕의 탐욕으로 맞대응한다? 그러면요. 이거 진짜 복구하기가 정말 오래 걸리고 힘듭니다. 최소 4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깨닫는 데 한 4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공포의 탐욕을 느끼면 죽는구나. 탐욕에는 오히려 공포를 느껴야죠. 왜냐면 내가 옛날에 그렇게 했다가 망해봤기 때문에 이 탐욕의 끝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포, 진짜 저는 무섭거든요. 공포를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공포의 탐욕을 느껴라. 지금 코인 시장이 그런 거잖아요. 24년도에 국장이 이런 거고. 아니, 공포에 왜 탐욕을 느끼라는 거야? 공포 아무도 없거든요. 이렇게 공포일 때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사 모았던 게 엄청나게 올랐던 경험을 한 사람만 공포의 탐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행동을 하는 거죠. 돈 없어, 돈 없어가 아니고 뭔가 구명조끼를 입었든 뭔가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쥐어 짜낼 수 있는 뭔가 코스, 빨대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 깨닫는데 제가 4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돈을 벌 때 4년 걸린다가 이게 겪어봐야 아는 저 같은 평범한 사람도 물론 막 타고나신 분들은 8년까지는 안 걸릴 거예요. 저 같은 보통 사람은 4년, 4년에서 한 8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쵸? 겪어보고 망해보고 벌어봐야 알 수 있더라. 이게 진짜 내 경험이 되셔야지만 비로소 성공도 할 수 있고 저는 롱런을 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결과는 통제할 수 없으니까 과정에 집중한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세계에서 게임을 가장 잘하는 프로게이머 페이커가 했던 말입니다. 뭐 세계적인 분이죠. 2013년부터 14, 15, 16년까지 밥 먹듯이 전 세계를 우승했던 이분도
17년부터 21년까지 막 4년, 5년을 계속 부진을 겪게 되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연습량과 태도, 즉 멘탈에만 집중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다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저 업계에서 전 세계 1위, 천재잖아요. 이런 예체능은 이 천재 따라가기가 벅찹니다. 근데 1위, 세계 1위 천재도 기나긴 실패 과정을 겪으면서 좋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우리 특히 저를 아마 투자 순위로 치면 아마 저는 전 세계 3,859만 2,300위 정도 될 텐데 그러면 내가 원하는 시기에 좋은 결과를 못 얻었다 하더라도 조금은 오래 뛸 수 있는 포트폴리오와 멘탈을 갖추고 조금은 더 기다려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지금의 힘든 경험이 우리의 투자 실력을 크게 올려줄 거라고 믿고 또 그 성공을 오래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자양분으로 바꿔가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